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전략적 선택, 협상 그리고 게임 이론 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게임 이론. 일단 게임이 들어오니까 좀 재밌는 느낌인데요. 내용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임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뭐 알아두시면 인생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게요, 영어로 이제 게임 시어리라고 하죠. 보통은 제가 제목에서 이렇게 달았듯이 이 전략적 선택과 관련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협상과도 대단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 이론과 상호작용이라고 하고 여기 협상의 영역 이런 표현을 써놨죠. 일단 게임 이론은요, 사람들의 전략적 이론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뭐 원래는 경제학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뭐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수학으로 이거를 뒷받침을 하죠. 이 전략적 행동이라는 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상대방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협상이 기본적으로 뭐였죠? 마치 권투의 예를 많이 들었는데 혼자 샌드백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편이 항상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의 전략이. 마치 복싱 경기랑 똑같죠. 예, 가만히 있는 샌드백을 때리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일종의 무빙 타겟이에요. 상대편이 이렇게 제가 공격하면 피하기도 하고요. 예, 혹은 저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할지 이걸 정하는 것처럼 게임 이론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나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죠? 이런 면에서 협상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죠? 예. 어쨌든 게임 이론입니다. 전략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이 게임 이론에는요, 사실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도 없는데요. 게임 이론 중에 간판 스타, 제일 유명한 모형이 여기 나오는 용의자의 고민이라는 모형입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Prisoner's Dilemma라고 해요. 번역은 잘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prisoners가 용의자로 번역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딜레마라는 건 고민이죠. prisoners dilemma라고 해서요. 그래서 영어의 약자를 따서 prisoners dilemma 해서 PD game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모형은요, 경제학적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점 기업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원래 출발은. 내용인 즉슨 이래요. 여러분, 과점 기업이라는 게 뭐지요? 독점은 혼자만 있죠. 완전 경쟁은 정말로 많은 수요자 공급자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완전 경쟁인데 독점은 공급자가 하나예요. 중국어로는 이거를 롱뚜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monopoly라고 합니다. 어쨌든 혼자 공급자예요. 근데 과점은 공급자가 하나가 아니고 몇 명입니다. 영어로 과점을 oligopoly라고 그래요. oligo라는 게 a few, 몇몇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몇몇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마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게 이 몇몇이, 예를 들면 몇몇이 한 4명 내지 5명이라고 그러면 누군가 주도를 해서 다 모여서 야, 이렇게 가격을 담합하자. 여러분, 이런 게 과점이죠. 그죠? 이러면 마치 독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근데 다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배신을 해, 몇 명이.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잘못하다가 서로 정말로 피 튀기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피 튀기게 싸울 수 있어요. 이러면 마치 완전 경쟁처럼 간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과점이라는 거는 이론상으로 보면은 협조가 잘 되면은 독점처럼 가죠. 여러분, 독점 기업은 돈을 많이 벌죠. 왜 독점 기업이 돈을 많이 벌까요? 왜냐하면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잖아.
나 혼자 있잖아. 그죠? 그죠? 반면에 완전 경쟁으로 가면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왜냐하면 가격을 내가 조금이라도 높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만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렇다고 가격을 내가 일방적으로 너무 낮추면 저 망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용의자의 고민 모형을 가지고 과점 기업을 설명합니다. 실제로 과점은요, 어떠한 장치들을 해놓으면 사실은 독점처럼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에 관련한 어떤 모델을 만들 때 경제학적으로 저 용의자의 고민 모형을 실제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쪽 동네 논문들 보면은요, 이 프리즈너스 모델, 그 프리즈너스 딜레마 모델 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 자, 기본적으로 근데 용의자의 고민 모형하에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상황이. 그러면 협조 관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점처럼 갈 확률이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과점 기업에서 협조 관계가 얼마나 유지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모형이 여기 나오는 용의자의 고민 모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몇 그 용어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용어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우월 전략이라는 용어예요. 영어로는 이거를 dominant strategy라고 그래요. 우월하다라는 건 dominant죠. 지배적인이란 뜻이고, 전략은 영어로 물론 strategy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월 전략이란 용어는 상대편이 선택하는 전략과 무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 자, 여러분, 우월 전략은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편이 A라는 거를 택했을 때 전략이 두 개 있다고 가정하면요, A라는 걸 전략을 택했을 때 나는 A를 택하는 게 유리하고요, 상대편이 설령 B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A를 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둘이 경기를 딱 하면 나는 무조건 뭐 해요? 무조건 A를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제가 A 나와도 나는 A 나갈 거고, 제가 B 나와도 A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제 전략은 두 개야. A 아니면 B. 근데 내가 보면 A여도 A가 유리하고 B여도 A가 유리해. 그럼 저는 무조건 A예요. 이게 우월 전략입니다. 상대편이 선택하는 전략과 무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이 있으면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대편이 A 택했는데 나는 A 택해. 상대편이 B 택하면 나는 B 택하는 게 유리해. 이런 우월 전략이 아니에요. 우월 전략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개별 참여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점이 어려운 거죠. 아직 지금 본격적인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즈너스 모형에 관한 결론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프리즈너스 딜레마 모형을 설명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 이론이 어떻게 되나 응용 문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즈너스 딜레마 모형을 들어가는데요. 이 게임 티어리의 유래는 이래요. 이게 20세기에 나온 경제 이론이에요.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요, 이름이 내쉬예요. 존 내쉬라는 수학자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뭐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경제학자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잘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어려서부터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가고 한 30대까지 천재로 이렇게 인식이 됐다가 중간에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한동안 미쳐 있다가 미치면 실업자 아닙니까, 그죠? 직장도 잃고. 그러다가 이제 모교에서 와서 이렇게 제정신이 들 때 강의하라 그래서 제정신이 들 때 강의하고, 제정신이 안 들 때는 이렇게 그냥 뭐 강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뒤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노벨상 위원회에서 노벨 경제학상이죠. 노벨 경제학상 위원회에서 굉장히 고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줄지 안 줄지. 중간에 이제 미쳐가지고. 어쨌든 이게 뭐 인생 자체가 극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일생을 가지고 한 10년 넘었죠.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영화 포스터입니다. 영화 제목은 Beautiful Mind예요. 예. Beautiful Mind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주연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했죠. 그 당시 제일 잘 나가고, 물론 지금도 유명한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입니다. 뭐 당시에 요거 뷰티풀 마인드 직전에 글래디에이터라는 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하게 히트란 영화 주연이었고요. 그래서 저 영화 캐스팅됐을 때 과연 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검투사였는데 그죠? 근데 아주 연기를 잘해서 사실은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오른쪽이 이제 그 영화 포스터 러셀 크로우고요. 이 왼쪽은 실제로 존 내쉬 그 진짜 모습입니다. 이 노벨상을 받고 있죠, 그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갈게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균형이 내쉬 균형이에요. 내쉬 균형이 뭐냐면요, 이 사람 이름이 존 내쉬여가지고 게임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 최선의 전략을 선택해서 형성된 균형 상태. 와, 되게 어렵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조금 있다가 게임을 할 건데 게임을 하는데 균형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균형이. 이 대표적인 균형이 나오는 게 대표적인 예가 우월 전략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제가. 상대편이 A 하면 내가 A 유리하고 상대편이 B 해도 제가 B가 아니고 A가 유리해요. 그럼 둘이 딱 싸우면 저는 무조건 A예요. 맞죠? 자꾸 권투폼이 나오네. 무조건 A예요. 그죠? A예요. 이러면 뭐냐면 저는 싸우면 무조건 A겠죠. 이제 제 입장에서도요, 상대편 입장에서도 저의 전략을 보겠죠. 저쪽에 A 나오면 나는 뭐 내고 내가 B 나오면 자기는 뭐 내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치되는 균형점이 있다, 하나다, 그럼 우월 전략 균형이거든요. 여러분, 균형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균형이 두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균형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균형이 하나면 우월 전략 균형이고요. 물론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얘기는 내쉬 균형입니다. 그리고 균형이 두 개 나와도 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내쉬 균형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음미해 보죠. 기본적으로 게임을 할 때 상대편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제 전략이 뭐 무한대야. 이러면 곤란해요. 제 전략이 주어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A부터 뭐 N까지든, 아주 심플리파이하면 A, B 두 개든 기본적으로 전략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의 최선의 전략을 선택했을 때 균형점이 있으면 이거를 내쉬 균형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용어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 게임을 Prisoner's Dilemma, 다시 말하면 용의자의 고민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목을 썼습니다. The Prisoner's Dilemma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싸울 거 아니야. 플레이어는 두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본이랑 클라이드요. 어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보니 앤 클라이드.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제목인데. 네, 영화 제목이에요.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실 미국 헐리우드에서 2번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할 때는 이걸 이름을 이상하게 바꿨더라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개봉을 했고요. 역시 한 7, 8년 전에 그 뮤지컬도 있었어요.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사실 그 뭐 남녀 혼성 은행 강도단인데 어쨌든 프리즈너스니까 은행 강도단 이름을 썼습니다. 보니 클라이드. 자, 두 번째 요소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전략은요, 두 가지예요. Confess, remain silent. Confess, remain silent. 여러분, 이거는 고백, 그 다음에 remain silent는 뭐냐면은 침묵이죠. 내용은 이래요. 내용을 알아야 돼. 둘이요, 은행을 털었어. 은행을 털어가지고 성공했어. 성공했어요. 돈도 잘 짱 박아놨어요. 이런 얘기 써도 되는 거야? 짱 박아놨다. 어쨌든 짱 박아놨어. 외국 학생들 이해하셨나요? 짱 박아놨다. 이렇게 몰래 잘 감춰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1년 후에 잡힌 거야. 다른 경범죄로. 그래서 잡혀가지고 검사가, 프로시큐터가 딱 보니까 1년 전에 얘들 은행 털었던 애들 같아. 그래가지고 둘을 당연히
공범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에 넣겠죠. 분리하겠죠. 그리고 나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 내용은 뭐겠어요? 너 은행 털었지 라는 얘기입니다. 은행 털었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쓸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예요. 보니 클라이드 똑같이 뭐냐면 고백하는 거. 죄송합니다. 은행 털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이게 컨페스고요. remain silent 뭐냐면 아닌데요. 저 은행 턴 적 없는데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착각한 게 아니에요? 라는 게 remain silent입니다. 자, 게임 요소에 한 요소가 더 있어요. 이 요소는 뭐냐면요. payoff matrix라는 일종의 보수 행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행렬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행렬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2x2 매트릭스예요. 2 곱하기 2 행렬이죠. 행렬이잖아. 그죠? 하나, 둘, 셋, 넷. 경우의 수가 4개 나오잖아. 왜냐하면 전략이 각각 2개니까. 그죠? 전략이 3개면 3 곱하기 3 매트릭스겠죠. 전략이 n개면 n 곱하기 n입니다. 사실은. 근데 모형상 간략히 하기 위해서 이제 2가지만 가정한 거예요. 물론 이걸 확대하면 여러 개의 전략,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균형점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의 사법제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은 되게 끝에 우리나라 사법제도랑은 안 맞는데 맞아요. 근데 미국 사법제도는 맞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미국 사법제도는 그 plea bargaining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검사가 죄수랑 형량을 담판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가끔 뭐 그 마피아를 위해서 일했거나 아니면 무슨 회계사나 가끔 FBI나 뭐 이런 데서 보호해가지고 증인 보호하잖아요. 사실 유죄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되게 딜을 해요. 법정에서 그 진술을 하면은 무죄로 뭐 하기로 이런 딜을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돼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그 전문 용어로 plea bargaining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일로 가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야. 둘 다 고백했어. 고백하면 둘 다 징역 8년이야. 은행 털었잖아. 은행 털었지? 네. 은행 털었지? 네. 하면 각각 징역 8년 받아. 보이시죠? 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뭐냐면 둘 다 빡빡 우겨. 저 안 털었는데요? 본인도 빡빡 우겨. 그러면 여기에 여기. 이거는 현재 잡힌 경범죄 처벌만 받아가지고 둘 다 징역 1년이야. 이해했죠? 자, 문제는 양쪽 사이드야. 제가 아까 플리 바기닝 제도가 있다고 그랬지. 자, 뭐냐면 검사가 꼬시는 거야. 야, 너 진짜 은행 털은 거 맞는 거 같은데? 만약에 너 은행 털었다는 거 고백을 하지, 그러면 형량을 내가 거의 감해줄게. 운 좋으면 무료로 그냥 나갈 수도 있어. 자, 근데 이러려면은요, 상대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편이 봐요. 상대편이 잘 불어. 저 사실 제가 털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빡빡 우겨.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컨페스한 애들은 goes free. 집에 가. 왜? 협조했잖아. 반면에 협조 안 애는 징역 20년을 받는다는 거죠. 이 상황 알겠죠? 자, 이거를 실제로 게임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 둘 다 교도소에 있잖아. 커뮤니케이션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 어디나 같은 공범을 같은 방에 두진 않아요? 같은 방에 두면 되겠어요? 안 되지? 분리해놔야지. 그죠?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돼. 그죠? 물론 둘이 아주 친구 이상, 형제 이상의, 부모 이상의 정말 강력한 끈끈한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우리 죽어도 침묵하는 거라고 하면 일로 가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사일런트에다가 어떤 위험이 있어요? 상대편이 부는 날이면 나는 20년을 받는단 말이야. 20년 엄청 긴 기간이에요. 20대 때 교도소 가면 40대 나가야 돼. 그죠? 만약에 이 친구들 40대면 60대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내 감을 믿고 무조건 remain silent해서 여기가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게임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게임을 하면은요, 실제로 그 경제학이나 수학에서 이거 게임을 할 때는 payoff 매트릭스를 다 수치화해요. 사실은 여기 제가 영어로 물론 써놨죠. 그죠? Get 8 years
예, goes free, gets 20 years라고 쓴 건 일종의 스토리를 쓴 거죠. 그래서요, 제가 여기다가 이것도 준비해 놨어요, 그죠? 예, 뭐냐면 payoff 매트릭스를 숫자로 그려볼게요. 2x2 매트릭스고요. 이렇게 이제부터 payoff라는 보수, 셀러리죠. 보수라는 게 그죠? 아주 쉬운 말로 보수를 그릴 건데요. 이렇게 가정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goes free는 그 보수 행렬을 할 때 0부터 1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이 가장 높은 거고 0이 제일 나쁜 거야. 그러면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 100이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집에 가는 거 goes free 100이야. 맞죠? 이쪽이 뭐냐면 보니, 여기가 클라이드야. 그리고 징역 20년 살면은 거의 최악이죠. 근데 뭐 사형은 면했으니까 10이라고 제가 놓을게요. 뭐 이렇게 놓는데 별로 이의는 없으시죠, 그죠? 네, 자 그리고요. 문제는 여기야. 뭐냐면 8년 받으면은요. 그래도 기분 나쁘죠. 8년이나 교도소 있는데 대학교 2번 다녀야 됩니다. 그죠? 기분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20년 사는 것보다 낫죠. 그러면 여기를 한 30 정도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맨 양쪽 맨 마지막 1년 사는 거는 사실은 풀려나가는 게 100이라고 하면 1년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현재 경범죄 처벌을 받고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90이라고 놓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놓으면은 스토리를 가장 합리적으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게임을 할게요. 뭘 찾는 거냐 하면요. 사실 이 게임 이론의 핵심은 제가 앞에서 용어 설명한 거 있죠? 용어 설명한 것 중에 제일 핵심이 바로 이 내시 균형을 찾는 거야. 이걸 게임했을 때 내시 균형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게임 어떻게 하냐 하면요. 내시 균형의 정의가 뭐였죠? 다시 볼까? 정의. 상대편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나한테 최선의 전략을 선택한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요. 상대편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요. 자, 상대편 보니가 두 가지 전략이야. confess나 remain silent나. 맞죠? 여기 confess고 remain silent고. 자,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보냐면 이번이 아니고 최초의 클라이드 입장에서 볼게요. 만약에 보니가 confess 하면은 나는 confess가 유리해요? 아니면 remain silent가 유리해요? 봐요. 어떻게 보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보니가 C를 선택하잖아요. confess. 그러면 제가 C 선택하면 저는 30의 이득이고요. 보니가 C 했는데 클라이드가 remain silent 하면 저는 10의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이 좋아요? 10이 좋아요? 예? 30이 높죠? 맞죠? 그러면 봐요. 교도소에서 생각하는 거야. 보니가 만약에 다 불면 난 부는 게 유리한데. 맞죠?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자, 이번에는 보니가 remain silent. 끝까지 부인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끝까지 부인을 하면은 제가 자백하면 100, remain silent 하면 90. 100이 유리해요? 90이 유리해요? 100이 더 높은 숫자인데요. 그러면 보니가 remain silent 해도 저는 뭐예요? confess 해요. 자, 무슨 말이죠? 클라이드 입장에서는 보니가 confess 해도 confess 하는 게 유리하고요. remain silent 해도 remain silent 하는 게 유리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대편이 confess 해도 난 confess가 유리하고 remain silent 해도 remain silent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택해? 난 무조건 자백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보니 입장에서 볼게요. 클라이드가 만약에 confess 하면은요, 보니는 30이 좋아요, 10이 좋아요? 30이 좋죠. 30이 뭐예요? confess예요. 보니가 만약에 remain silent 하면은 100이 좋아요, 90이 좋아요? 100이 좋아요. 그러면 보니 입장에서도 confess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균형점은 여기예요. 여기. 둘 다 자백하는 게 균형점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어요.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이런 시사점이 있죠. 여러분 이 매트릭스 상에서요. 2x2 매트릭스 상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두 사람한테? 예, 여기가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냐고? 왜냐하면 합해서 180 아니야. 여러분 여기는 나쁜 거잖아. 생각해 보세요. 둘 다다 결국은 자백해서 얼마 사는 거야? 징역 8년이나 사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는 제일 유리한 게 물론 여기는 20년 살고 하나는 나오지만 사실 둘 합쳐보면 110이에요. 그죠? 왜냐면 한쪽이 20년 사니까. 둘의 소위 말하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컨비네이션을 했을 때 제일 높은 거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요. 여기. 왜? 합해서 180이니까. 근데 실제로 게임에 보면 여기가 균형이죠. 다시 말하면 균형과 아이디얼한 점이 달라요. 이렇게 아이디얼한 점을 경제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파레토 최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파레토 최적이라는 거는 파레토는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어쨌든 최적이라는 거는 영어로 옵티멈이라는 건데 이게 제일 좋은 점이야. 근데 일로 못 가고 여기가 균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즈너스 딜레마는 결론적으로 균형은 존재해요? 존재해요. 몇 개 존재해요? 하나.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월 전략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우월 전략 균형이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않아요. 이해가죠? 여러분 이게 근원적으로 뭐 때문에 이럴 것 같아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서로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이해했죠? 이게 그 유명한 프리즈너스 딜레마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과점에서요. 과점 중에 과점을 심플리파이 하면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둘이 예를 들면 짝짝꿍해서 야, 우리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하면은 독점처럼 가격을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둘을 분리해 놓으면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독점법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 못 만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뒤에 소개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담합은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담합하면은 당연히 그 기소를 해요. 기소가 당해요. 이거 기소되고 유죄 판결 받으면 징역 살아야 됩니다. 징역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담합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예요? 둘이 만났냐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담합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은 서로 만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모형이죠. 자, 결론. 프리즈너스 딜레마는요. 기본적으로 내시 균형이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왜? 균형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내시 균형 중에 뭐가 존재하냐면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월 전략 균형은 유감스럽게도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유감스럽게도라는 말을 쓴 거는 당연히 보니와 클라이드 입장입니다. 그죠? 당국 입장에선 잘한 거지. 맞죠? 이게 프리즈너스 딜레마예요. 자, 하나 더. 마지막이야. 여러분 이 게임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론상으로 무한히 반복됐어. 여러분 처음에 당연히 둘 다 컨페스 할 거 아니야. 죄를 시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잡혀가겠지, 그지? 니들 징역 8년 그래가지고 징역 8년 살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면 서로 나오자마자 멱살 잡겠지. 야, 너 왜 불어? 너는 왜 불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서로 이제는 뭐 밖에 나와서 서로 만나게 됐으니까 피해 맹세를 하겠죠. 그죠? 야, 우리 끝까지 뭐 버티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은행 털다가 또 잡혔어. 뭐 또 잡혀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또 불었어. 그러면 또 8년 살고 나와서 멱살 잡겠지. 아니 글쎄요. 뭐 한 교도소 한 5번 갔다 오면 한 40년간 살면 한 번 정도는 둘 다 정말로 이런 경우 생기지 않을까? 이론상으로 그럴 것 같죠. 이론상으로 그런 게 맞아요. 이론상으로요. 이 게임이 무한히 반복되면은 사실은 일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무한히 반복되면은 파레토 최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케이스들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면 사실은 프리즈너스 딜레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한 겁니다. 자, 몇 개 응용들을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 프리즈너스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과점 모형이라고 그랬는데요. 과점 모형은 이래요. 그 여기 보면 Jack and Jill's Oligopoly Game이라고 돼 있죠. Oligopoly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과점이고요. 내용은 이래요. 이 둘이
뭐냐면은 생수를 팔아. 생수를 파는데 40갤론을 생산할 수 있고 30갤론을 생산할 수 있어. 질도 40갤론을 생산할 수 있고 30갤론을 생산할 수 있어요. 둘 다 많이 생산하면은 사실은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려서 1,600불씩 버는데요. 사실은 둘 다 30불씩 줄이면 물량이 적어져서 마치 독점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800씩 이득을 얻어요. 여기가 아마 제일 높은 점이야. 문제는 뭐냐면 둘이 만나서 야 우리 30씩 하자라고 해서 이걸 벌면 좋은데 문제는 양쪽 사이드예요. 30씩 하자라고 해서 질은 잭의 말을 믿고 30을 했는데 잭이 들어가서 마음을 바꿔서 더 많이 생산하면은 잭은 2,000불, 질은 1,500불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뭐 믿고 내가 적게 생산해야 돼요? 아까 프리즈너스 딜레마랑 똑같죠. 사실은 이 페이오프 매트릭스는 제가 여기 그린 프리즈너스 딜레마의 페이오프랑 똑같아요. 이러면 게임하면은 균형이 어디가 되겠어요? 예, 균형이 여기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거 다 더해 보세요. 그 파레토 최적이 어디예요? 예, 여기가 제일 높아요. 3,600으로. 양쪽 사이드는 3,500이고 이거는 3,2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균형이 존재합니까? 균형이 존재해요. 몇 개? 하나. 그럼 결론적으로 내시균형 존재해요? 네, 내시균형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월 전략 균형이죠. 그죠? 그리고 파레토 최적은 여기니까 파레토 최적은 달성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어느 날 잭과 질이 만나서 정말 피해 맹세라고 야 우리 계약도 쓰고 이렇게 무조건 30 생산하는 거야?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당국에서는요.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계약 써서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예, 담합 혐의로 교도소를 보냅니다. 그죠? 이걸 못하게 해요. 실제로 딱 정말 둘뿐이 없으면 둘은 서로 피하겠죠. 왜냐하면 당국의 오해를 안 받으려고요. 이해 가셨죠, 그죠? 자, 또 하나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 프리즈너스 딜레마는 이처럼 예, 과점에도 응용이 되지만요, 국제 정치학에도 종종 응용이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커먼 리소스 게임인데 이것도 사실은 여기랑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그 생수 판다고 그랬죠. 생수 팔고 여기는 그 두 회사들이 유정을 뚫는 거야. 유정. 여기 엑선이라는 데는 되게 유명한 미국의 석유 회사죠. 원래 얘들 대단히 큰 애들인데, 그죠? 원래 엑선 모빌은 그 미국의 아주 유서 깊은 스탠다드 오일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스탠다드 오일은 록펠러라는 이 한국말로는 록펠러라고 그러죠. 원래 원문으로 읽으면 록펠러예요. 이 록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사실은 이 변형된 형태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당연히 미국에 상장이 돼 있겠죠. 뭐 여기 그 좋은 회사였어요. 예. 그 다우존스 지수, 이 공업 지수 30에 들어가 있는 아주 전통적인 그 우량주였고요. 그리고 늘 배당도 많이 줬는데 뭐 요즘 그 석유값도 왕창 떨어진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수요도 줄어가지고요. 뭐 최근에 그 다우존스 30에서 퇴출이 됐어요. 뭐 시가총액이 너무 떨어지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나가 이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요즘에 굴욕을 겪고 있습니다. 뭐 배당을 어쨌든 많이 주고요. 뭐 언젠가 석유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뭐 이 주식 사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석유값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예, 어쨌든 여기서는요 엑선이 있고요. 예, 여기 쉐보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쉐보론도 석유 회사죠. 자, 예를 들면 석유 시장에 있어서 드릴을 2개 뚫고 드릴을 하나 뚫어. 드릴을 하나 뚫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 석유값을 이렇게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5 밀리언이에요. 양쪽 여기가 제일 많아요. 2개 뚫으면 뭐냐면 석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 4 밀리언 받을 수 있죠. 문제는 가장 이상적인 게 뭐야? 우리 유정 하나 뚫기로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건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 뚫기로 하고서 나는 하나 뚫었는데 알았어 하고서 본인은 가서 2개 뚫으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2 wells, 1 wells 하면은 2 wells가 이득의 2배를 더 가지고 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균형은 똑같이 게임하면은 여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파레토 최적은 여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그 프리즈너스 딜레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의 프리즈너스 딜레마가 응용이 된다 하는 얘기고요. 자, 이건 뭐냐 하면요. 제가 아까 프리즈너스 딜레마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겁니다. 게임이 이론적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경우는 미래의 더 큰 이득을 위해 협조할 유인을 갖게 되겠죠. 이러면 이게 이쪽으로 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을 한 5번 정도 털다가 계속해서 이제 징역 8년씩 살고 나와가지고 맨 막판에 한 번 정도는 서로 협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말하면 게임이 무한 반복되면은 균형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협조 관계요. 이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게요. 이 말도요. 요거는요. 국제 정치학에 제가 이용된다고 그랬는데 국제 정치학에서요. 그 저기 협상이라고 그러죠. 군축 협상이 이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arms race game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arms는 물론 팔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기라는 뜻도 있죠. 그죠? 예, arms race는 무기 경쟁이에요. 군비 경쟁이에요. 두 나라가 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 있고요. 여기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소비에트 유니언은 러시아의 전신이죠. 그죠? 과거에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겠고요. 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 소련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현재 러시아가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요. 그 1988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했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뭐 키르기스탄 이런 데들을 이제 다 가지고 있는 영토상으로 보면 제일 큰 뭐 물론 지금도 러시아 크지만 이는 나라였었어요. 이걸 우리는 그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유니언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러시아어의 약자가 이제 USSR이에요. 실제로 그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요. 이 미국과 소련은 군비 경쟁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 군비 경쟁 모형을 프리즈너스 딜레마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rm 무장이고요. disarm 군비 축소예요. arm, disarm 이렇게 두 가지의 전략이 있겠죠. 이걸 가지고 역시 게임 이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무장을 하는 경우는 물론 둘 다 리스크가 있어요. 둘 다 disarm을 하면은 둘 다 safe해요. 근데 우리 disarm 하자, 다시 말하면 군비 축소하자라고 했는데 한쪽이 가서 disarm을 했는데 얘들이 알고 보니까 무기를 만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해지고 한쪽은 파워풀해지죠. 이것도 페이오프 매트릭스로 그려보면은 똑같이 프리즈너스 딜레마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게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하면 당연히 여기가 나오겠지. 똑같이. 그죠? 실제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미국과 소련이 군축 협상을 굉장히 많이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둘 다 군비를 축소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대편은 어떻게 믿어? 실제로 협상을 해서도요. 야 군비 축소하자라고 했는데 알았어 군비 축소하기로 하고 가보고 안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1년 후에 또 만나죠. 아니 군비 축소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왜 안 했어? 니들은 왜 안 해? 먼저 하기? 알았어 하고서 가서 또 안 해요. 늘 사실은 상대편에 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늘 이 상태죠. 이러다가요. 이 게임이 오랫동안 반복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런 회담을 암암리에 진행했는데 잘 안 되겠죠. 그러다가 그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80년대 오면서 변화의 조짐이 됩니다. 대통령이 다들 바뀌었고요. 그 미국에서는 미국 역대 대통령상 인기 투표하면 지금도 항상 1위인 레이건 대통령이고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고 뭐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그 뭐 지금 말하면 러시아 대통령이고 그 당신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서기장이라고 불렀어요. 그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역사적인 합의를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냐면은 진짜로 이렇게 합의를 해요. 핵무기 군축하기로요. 놀랍죠. 다시 말하면 여러 번 협상을 해서 계속해서 연루됐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잖아요. 원래 균형이 여기잖아. 근데 아까 제가 은행 여러 번 털면은 잡히다가 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레토 최적. 실제로 파레토 최적으로 간 경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요. 그 87년 3월에 이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미소 정상회담이죠. 예, 둘이 이렇게 군축 협상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예, 특이하죠. 여기 머리에 이렇게 그 점이 있죠, 그죠? 예, 점이 있으신 분이 고르바초프예요. 역사적인 냉전 종식이죠. 사실 이걸로 이제 냉전은 종식됐어요. 왜냐하면 늘 사실 핵무기에 관한 그 불안감이 두 나라 사이에 늘 있었고요. 뭐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당연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87년에 미국과 소련의 중거리 핵무기 있죠. 중거리 핵무기를 다 없애기로 한 거예요. 예, 다 없애기로. 예, 그래서 폐기 협정을 실제로 이렇게 했고요. 예,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협상이 실패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두 정상이 이 만난 게 87년에 세 번째 만났어요. 1, 2차 때 당연히 협상 다 실패했어요. 협상 다 실패했습니다. 예, 뭐 중간에 1차 때 아일랜드에서 만났는데 뭐 분위기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어쨌든 회담은 실패해도 계속적인 실무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여기 이런 것들을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87년에 그 미소가 만나가지고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군축 협상에 중거리 핵무기를 폐기하는 폐기의 협정을 했고요. 그 3년 후에 그 1990년에 여기 왼쪽에 있는 소련의 서기장인 고르바초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예. 뭐 공동 수상했으면 하는 뭐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이유로 고르바초프만 사실은 받게 되지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뭐 그 시사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상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협상은 그러면 유리하다. 협상을 사실 일방적으로 끊는 건 별로 좋은 파레토 체적으로 갈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죠. 이렇게 되면은요, 그죠? 예. 사실은 이 협상을 재밌는 거는 그 트럼프도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노이 회담은 완전 실패죠. 그 김정은과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했잖아요. 완전 실패예요. 이거 완전 실패했을 때 미국 언론이 당연히 곱게 안 보겠죠. 야씨 뭐야? 전용기 타고 뭐 시간 내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요. 언론들이 뭐 하노이까지 가서 뭐 그냥 악수하고 온 거야? 뭐야 하고 사실은 맹 비난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를 트럼프도 원용을 했다니까요. 원래 이 회담도 1차 실패했잖아. 1차는 완전 실패했고 2차는 또 실패했고 3차 가서 이렇게 협의했잖아. 뭐 한 번 가지고 그래 이렇게 역시 협상의 달인답게 트럼프가 이거를 이렇게 인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재밌죠. 이처럼 프리즈너스 딜레마는 정말로 여러 군데 응용이 됩니다. 자, 이걸 조금 이제 좁혀가지고요. 협상 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아까 이미 프리즈너스 딜레마 말씀드렸지만 이 협상 참여자들이 있는데요. 참여자들이요. 사실은 협조하느냐 협조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프리즈너스 딜레마랑 치킨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치킨 게임은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겁쟁이 게임이에요. 그 치킨이 영어의 그 속어로 겁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뭐 겁쟁이 할 때 에이 치킨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를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치킨 게임의 이제 대표적인 영화로 나오는 게 이제 그 과거에 제임스 딘이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옛날에 이제 보면 이제 상대편이랑 여기랑 이제 그 담력한다고 이렇게 서로 자동차 막 몰고서 이제 이렇게 끝에 가서 터는 이렇게 핸들 트는 게 치킨이야, 이제 겁쟁이야, 뭐 이런 황당한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치킨 게임은 많이 인용되는 게 1962년 쿠바 사태예요. 그 1962년에 사실은 미소가 거의 그 전쟁까지 갈 뻔한 적이 있거든요. 미소 전쟁하면 핵 전쟁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치킨 게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게임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미국, 소련. 전략은 두 개예요. 미사일 철수, 미사일 계속 배치. 그다음에 미국 입장에서는 해상 봉쇄하는 방법이 있겠고 배가 계속 왔죠. 소련에서 미사일 실험 배가 쿠바로 이랬을 때 공중 폭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게 여기 핵전쟁이고요. 예, 한쪽이 사실은 뭐냐면은 철수하고 예를 들면 미사일 철수하고 여기 공중 폭격하면 어찌 미국의 승리죠. 예, 반대로 저쪽으로 가면 사실 소련의 승리예요. 어떻게 끝났죠? 결론은요. 미국은 폭격으로 안 갔어요. 맞죠? 그냥 해상 봉쇄를 했죠. 어떻게 보면은. 소련은 뭐냐면 중간에 배를 돌려가지고 그냥 갔죠. 굳이 설치 안 했고요. 타협으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게임을 우리는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보면은요. 협상에서요. 여러분. 예를 들면 둘 다 강대강으로 나가면 이렇게 가는데 처음엔 당연히 일로 얘기를 했겠죠. 소련도 당연히 미사일 계속 배치한다고 거의 쿠바 거의 끝까지 갔어요. 사실은 소련 배가. 그리고 미국도 폭격한다 막 이랬거든요. 사실 근데 협상론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협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뭐 당연히 이제 위협을 할 건데요. 위협이랑 이렇게 위협을 하는 전략을 우리는 벼랑 끝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 말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영어로는요. 이거를 브랭크만십이라고 그래요. 벼랑 끝 전략. 근데 벼랑 끝 전략을 쓰려면은요. 사실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확실한 위협이어야 돼요. 확실한 위협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안 개발로 상대편의 엄청난 협상 결렬 비용을 강조해야 돼요. 사실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저 벼랑 끝 전략을 굉장히 과거에 잘 썼는데 예, 효과도 있었고요. 이런 나라가 북한이죠. 우리 지금도 이렇게 벼랑 끝 전술 가끔 쓰잖아요. 뭐 해서 협상 잘 안 되면 협상 다 판 깨고 일어나죠. 가만 안 둔다고 그러잖아. 과거에 이제 유명했던 게 처음에 이제 아주 초창기에 남북 협상을 했었을 때 이제 서울 불바다 만든다 이거였죠. 이제 언론에서도 막 하다 보니까 다들 불안해했죠. 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쇼킹했죠. 와, 불바다 만드나 봐 이렇게요. 뭐 그때가 막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고 막 그랬었어요. 서울 불바다 이렇게요. 뭐 통일되면 봐, 불바다 그때 살아남을 것 같아. 뭐 이러면 그죠? 근데 첫 번이 사실은 이렇게 확실한 위협이라고 느꼈는데 매번 협상 벌릴 때마다 뭐 막말하고 매번 협상 결렬될 때마다 불바다 만든다면은 안 믿죠. 그래서 저렇게 벼랑 끝 전술을 쓰려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위협이 확실한 크레더블한 이런 거를 사실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거고요. 사실은 상대편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여기 이 치킨 게임에서도 보면은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공중 폭격한다고 계속해서도 사실은 은근히 여기를 바라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대안을 잘 제시해 줘야 돼요. 상대편이 빠져나올 수 있는. 예. 그래서 대안 개발로 만약에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갔을 때 상대편도 엄청나게 이게 협상 결렬 비용이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 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치킨 게임이고요. 이 프리즈너스 딜레마는요. 아까 치킨 게임이란 거 달리 사실은 전제 조건이 있었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까 프리즈너스 딜레마 짤 때 조건이 있었죠. 둘을 뭐예요? 분리했죠. 다시 말하면 no communication이에요. 당연히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만약에 보니 앤 클라이드가 이 부자보다도 더 친해. 부자지간이야. 이건 다른 얘기죠. 사실은 떨어져 있어도 100% 믿죠. 하지만 보니 앤 클라이드는 사실은 연인이지 부자지간은 아니죠. 예, 트러스트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또 하나 당연히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트러스트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코퍼레이션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사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요. 제가 프리즈너스 딜레마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예를 들면은요. 우리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엑손과 쉐브론이 둘이요.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자유롭고요. 서로 간에 신뢰도 있어. 뭐 둘 회사가 예를 들면은 혼맥으로 얽혀 있다든가. 그죠? 그럼 뭐 어느 정도 신뢰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도 잘 돼. 이러면 실질적으로 일로 가겠죠. 그죠? 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 잭 앤질 역시 둘이 혼맥으로 얽힌 집안이야. 아니 그렇게 되면은 뭐 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그 협상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은 그 서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상대편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없으면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트러스트, 상대편을 신뢰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되게 어려워요. 상대편을 어떻게 믿어? 그죠? 되게 어렵다니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코퍼레이션이죠. 서로 협력을 할 때, 사실은 요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트러스트가 있어야 사실은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 둘 사이의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둘 사이의 신뢰는요, 처음 만나서 어떻게 알아요? 둘이 처음 만난 건 사실 아일랜드 협상 때 처음 만났어. 근데 어떻게 알아 서로? 그죠? 사실은 끊임없이 실무 협상이 계속 배경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무진끼리는 어느 정도 그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 어느 정도 신뢰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퍼레이션에서 그 이 군축 협상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약간 말씀드렸듯이 이거 아까 똑같은 거였어요, 그죠? 프리즌스 딜레마. 그래서 그 요약하면은 서로 신뢰 협조했을 때 각각 이제 1년 구형한다는 거고, 불신하면은 사실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즈너스 딜레마에서 강조하는 이제 협상의 3요소라는 게 신뢰, 의사소통, 협력,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드립니다. 자, 이 장은 뭐냐 하면요,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와, 뭐야 이거, 뭐 수학도 써 있고 이거 편미분인데, 그죠? 뭐 수학식도 아니고 미분도 해 이거, 그죠? 자, 이거 제가 왜 써놨냐 하면요, 원래는 어려워요. 그 이론을 사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트릭스로 설명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균형을 찾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함소화합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걸 함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아까 말한 그 두 플레이어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반응 곡선이라는 걸 그려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나올 때 어떻게 나올 때 어떻게가 아까는 이 매트릭스 상에서는 두 개였죠. 근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면 전략이 1부터 n까지 있어. 그리고 사실 그 n을 계속해서 쪼개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 곡선으로 혹은 직선으로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 균형을 찾으려면 이런 식들이 필요하고요, 반응 곡선이 필요하고요, 뭐 내시 균형에 뭐 이렇게 뭐 미분도 하고 뭐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 아, 그렇구나 라는 거를 그냥 구경시켜 드리려고 요 슬라이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그 엑서사이즈 하나 풀어보죠. 문제, 객관식으로 문제 푸는데 뭐 내시 균형, 우월 전략 균형, 파레토 최적 정의를 일단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스토리를 해놨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게임을 해볼게요. 게임을 하는 거는 심플해요. 뭐냐면 첫 번째 내시 균형을 찾아야 돼요. 내시 균형 있냐 없냐. 그러면 자, B양 입장에서 볼게요. A군이 고백을 했어. 보이시죠? 그럼 B양은 고백을 하면 70이고 현상 유지하면 100이야. 어느 게 유리해? 현상 유지. 맞죠? 그러면 고백하면 현상 유지. 여기 동그라미 칠게요. 자, A군이 만약에 현상 유지하면 B양은 고백이 유리해요, 현상 유지가 유리해요? 고백이 유리한데? 그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자, 이제 바꿔 생각해 볼게요. B양이 고백을 하면은 A군은 고백이 유리해, 현상 유지가 유리해? 현상 유지. B양이 현상 유지라면은 A군은 고백하면 70, 현상 유지하면 30이니까 고백이 유리해요. 여러분 이거 균형을 찾으면은 어떻게 나와? 요렇게 나와요. 균형이 몇 개? 2개. 맞죠? 자, 여기서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나요? 존재 안 하지. 균형이 2개니까. 다시 말하면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A군이 고백하면은 B양은 현상 유지하는 게 유리한 거고, A군이 현상 유지하면 나는 고백하는 게 유리한 거란 얘기죠. 뭐 둘이 썸 타나 봐. 어쨌든 이 상황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파레토 최적은 어디냐면 파레토 최적은 여기야. 왜? 합하면 170이 제일 높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둘의 관계는 뭐 그 스토리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냐면 상대편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아이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유리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상대편이 예를 들면은
그 현상 유지한다 그러면 내가 구애를 하는, 사실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용도가 높다는 얘기죠. 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트릭스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시균형은 두 개네, 맞고요. A군과 B양이 서로 고백하는 것이 우월 전략 균형이겠군, 이거 맞아. 이게 틀렸죠. 우월 전략 균형은 없어요. 그 전략이 두 개니까, 균형이 두 개니까. 이 게임에서 내시균형은 파레토 최적이야, 이거 맞고요. 여기서 파레토 최적은 상관없어요, 이거 틀렸죠, 그죠? 네, 틀렸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여기 앞에도 더 있구나. A군이 고백한다면 B양은 현상 유지하는 것이 이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맞고요. 재석이가 말하는 게 내시균형이야,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일 거예요. 네, 그래서 객관식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시사적인 문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기사에 분노하십니까? 라는 말을 제가 실어놨죠.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두 개가 알고 보니까 담합을 했대. 여러분, 담합은 범죄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담합했다는 거를 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먼저 LG가 와가지고 죄송한데 담합했습니다라고 해서 먼저 신고를 한 거야.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에 리니언시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죠? 경제신문에 난 건데요. 먼저 이렇게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은 죄를 감면받아 100%. 뒤나중에 삼성이 왔겠죠. 저도 담합했어요. 근데 담합은 둘이 했는데 하나는 과징금 다 감면받고 하나는 50% 감면받고, 뭐야 이거, 이런 제도가 있어? 이 기사에 제가 분노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 기사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막 분노하겠죠. 아마 댓글 다들 이런 이따위 제도가 있냐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제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프리즈너스 딜레마 상황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리니언시 제도예요. 이 제도가 없으면은 이 담합을 못 밝혀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자, 예를 몇 개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요, 담합에 대한 공공정책은 다 엄격해요. 담합해서 독점으로 가면은 시장 실패로 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이 반독점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이런 법을,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 있죠. 가장 유명한 반독점법이 셔먼 앤티트러스트 액트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 회사를 분할하는 법이 아주 유명한 법입니다. 이게 이제 시초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반독점법을 두고 있죠. 그런데요,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입니다. 실질 도입은 2005년부터 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어요. 과거에 용인 동백지구에서 분양가 담합했다고 이 공정거래위원회랑 검찰이랑 합동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킨 다음에 막 수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과징금 매긴 거 다 돌려달라라는 건데, 실제로 담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게다가 무죄가 나온 취지는 너무 당연한 게, 재판 과정에서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증거로 제시했던 니들 가격 발표 전에 다 모여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핸드폰 위치 추적하니까 다 알아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모인 건 맞는데요, 가격 담합은 안 했는데요 라고 했겠죠. 실제로 그 실체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담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정황 증거만 있기 때문에 다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과징금 납부를 전부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만든 게 아까 말한 리니언시 제도예요. 그래서 리니언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업체들이 끝까지 담합해서, 사실은 아까 LG 삼성이 리니언시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둘이 입 맞추고 둘이 전략 세워서 이걸 방어하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담합을 밝혀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게 불공정해 보여드려도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리니언시 제도가 없으면은 이
담합 자체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뭐 그 이제 과거에 이제 농심 케이스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니언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삼양식품이 어느 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서 스스로 이제 담합했다 뭐 이런 적이 있었었어요. 요 기사를 제가 한번 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로 이제 그 1심에서는 담합을 했다고 그래서 과징금을 매겼고 농심은 당시 이제 1,000억이 넘는 과징금을 냈고요. 당연히 이 사실을 이제 발표했던 삼양라면은 과징금 전액이 면제됐었죠. 물론 이제 대법 가서는 뭐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삼양은 이내 전에 당연히 과징금을 안 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제가 그 저 기사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예, 뭐 마지막 슬라이드는 여기 경제신문을 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인용하기 때문에 경제신문을 매일 읽으시면 인생이 풍요로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꼭 그 경제신문을 좀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물론 강의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었네요. 네, 이 많은 것을 이렇게 좀 배우고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